하겠습니다. 자, 김영량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 자체는요, 여기서 뭐를 조금 우리가 보셔야 하냐면, 모란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모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시요. 그래서 모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렇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모란이 가지고 있고, 요즘에 조금 많이 좀 부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라면, 아직, 비로소. 이런 부사어를 사용해서 뭐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과 끝이 유사한 수미상관종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조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를 한번 해석해 보면 같이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으대요. 화자는 그냥 지금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나는 여기서 화자고요. 이 화자는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나의 봄을 기다리는 건 뭐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모란은 뭐냐?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자 소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보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뭐뭐 할 테요. 뭐뭐 할 테요. 부드러운 경어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행해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 뚝뚝은 뭡니까? 음성 상징어 태어에 해당합니다.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이때 이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뭐를 느껴요? 소름을 느낀다는 거죠. 상실감을 느낍니다.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이것도 부사거든요.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겼대요. 이 서름을 강조하고 있다, 부사가. 그래서 상실감을 조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5월에 그 하루 무덥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모란이 완전히 져버린 날. 화자가 어떨까? 상실감을 느껴버린 날이 되겠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잡치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을 소름께 무너졌느니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모란이 져버려서 내 보람마저도 사라졌다. 그래서 보람도 이 모란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뭐를 느낍니까? 절망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60날 하양 섭섭해 오옵니다라는 거,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나는 아직 기들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아까 1, 2행에서는 어떤 정서가 느껴진다고 했었어요. 어떤 그 기다림의 정서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까지 사실 무슨 정서냐면 상실감의 정서예요. 모란이 져서 상실감 느끼죠. 다시 여기선 또 뭐 하고 있냐면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의 정서가 느껴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과 끝이 유사한 수미상관 구조다. 그 다음에 쌤이 구조가 좀 달라도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하면서 문장 구조 도치되어 있다. 도치법 사용하고 있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에요.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올 수 있어요. 같이 올 수 없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자, 여기서 이런 역설이 왜 사용했냐면 이 봄은 결국 어떤 계절입니까? 모란이 피어서 찬란하기도 하고요. 모란이 져서 슬프기도 한 그런 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요 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복의 슬픔도 배불렀다 내용도 한번 쭉 이제 내용을 먼저 조금 보면요. 시험아 이렇게 해석할 건 없고요. 한번 상황만 한번 볼게요.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전셋방.
뭐 전세방이 먼저 알죠.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자, 그러면 자, 아래측에서 물을 트며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이 전세방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방에서 그래도 전세방에서 더 등급이 낮아져서 어디 간다는 거야? 사급세방, 월세방으로 간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나의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서 형님 내가 이사를 간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엄청 형제간 우애가 좋은 관계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달그락거리는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착을 리어카에 실어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자, 가슴이 한창 덜렁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자, 이 리어카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짐 싣고 이렇게 짐 이렇게 끌어다는 이런 그냥 운송기구 수단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뭐 바퀴 달린 거 빌려가지고 뭐 폐지 주는 할아버지들이 있으시는 그런 거 요거 빌려가지고 가는데 뭐 이삿집이 많지 않겠죠. 요거를 싣고 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한창 덜컹거리고 이사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리어카를 끄다 보면 덜렁덜렁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래서 덜컹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까 위에서 전세방에서 사급세방으로 이사 가는데 그 이유가 뭐야? 만학 늦게 공부를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슴이 덜컹 거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된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자, 쉽게 정리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짐 이사 찜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갈증을 풀면서 자장면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중국 젊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다라는 겁니까? 이상하다라고 느꼈어. 이 화자 나는요. 이상하다 느낀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고요. 바쁜데 애기가 다 자주니까. 그리고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밀가루는 연약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반죽은 연약하죠. 근데 그 연약한 밀가루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꾸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와 대비됩니까?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가 대비되죠. 자, 근데 연약한 반죽으로 뭐를 꿈꾼다는 거야?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내가 보기에 처음엔 어떻게 느꼈다는 거야? 이상하게 느꼈는데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답다. 감동을 받고 그래서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나름의 배려죠. 자, 더부룩하게 배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라는 거. 그래서 슬픔이 배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위에서 말했죠.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이사 가죠. 그럼 그날 뭐야? 어떤 느낌이? 이 가슴이 덜컹거린 건 사실 슬픔 때문이었죠. 근데 배가 부른 이유는 그 젊은 부부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바쁘지만 아기를 고마워하면서 이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이 젊은 부부에 대한 감동으로 인해 슬픔도 배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죠. 색채어는 색깔이에요. 뭐 흰색, 검정색, 빨간색 이런 색채어가 일단 없어서 이건 아닙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가 여기에 있죠. 어디가 수미상관입니까? 여기가 수미상관 구조다. 근데 변형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도치. 찬란한 슬픔의 봄. 여기가 도치 사용하고 있죠. 도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뚝뚝
뚝뚝 있었죠. 뚝뚝. 뚝뚝이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작품 표면의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 서름에 잠깃해요. 서운케 무너졌느니 뭐 나는 서러워하고 있죠. 이런 거 느껴질 수 있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자 A가 어느 날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날이라는 거죠. 자 일단 A 그 어느 날은 어떤 어느 날이에요? 내가 슬퍼하는 어느 날이죠. 그래서 뭐 소통 확대된 거 아니고 유대감 느끼는 시간 아니고 대상을 통해 삶의 희망 아니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간은 아니고 대상이 소멸로 인한 슬픔을 느낀 시간이고요. 이 B 볼게 B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라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어떤 슬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형님에 대한 슬픔 속에서도 그 젊은 그 중국집 부부를 보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이다. 3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시에서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가 제시될 때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정서나 태도, 이미지들이 함께 나타낼 때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인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 통해서 표면적인 진술 넘어 있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건 무슨 표현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역설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에 대한 것을 묻고 있으니까 볼게요. 섭섭해 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에서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해 화자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기다림이 강조되는 것.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은 모순된 진술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진수너브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에서는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맞죠? 연약한 반죽과 미래에 대해서는 건강한 삶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나에서 이상한 눈물처럼 아름다워에서는 중국집 젊은 부부를 향한 태도가 대비되면서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나에서 슬픔이 배불렀다는 모순된 진술을 통해 중국집 젊은 부부의 고단과 삶과 대비해서 느끼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아니죠. 그 만족감이랑 전혀 관계없죠. 여기서 뭐야? 오히려 나는 슬펐지만 또 이 젊은 부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31번 답은 5번입니다.